자, 오늘은 판을 미뤄. 처음 들어봤죠? 아, 보셨어요? 이게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죠.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제목은 미믹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상한 벌레 나와가지고 막 하는 이상한 영화. 나 그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저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서 좀 흥행하려고 만든 영화는 왜 그거 맞나? 왜 그 로버트 나오고 왜 괴물이랑 싸우던 거, 그 제목 뭐지? 로버트 나와서 안에 사람이 딱 타가지고 둘이서 막 조정하고 이거 그 제목 뭐더라? 아무튼 그 영화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자, 이 감독이 만드는 영화 세계의 특징이 있다면 어둡다. 굉장히 어두워요. 깜깜하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좀 판타지스러운 것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판의 미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스페인의 스페인 역사에서 어느 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44년도에 스페인에서 그 프랑코 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 내전이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프랑코 정권의 승리를 좀 확정지었을 무렵, 그때쯤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영화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그 판타지하고 이 현실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좀 유심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어느 한 아니야, 그냥 보는 게 낫겠네요. 굉장히 잘 만든 판타지 영화예요, 이게. 사실 이것보다 더 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는 흔치가 않을 정도. 근데 내용이 좀 무겁고 어둡고, 이해는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일단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영화 제일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옛날 옛적에 시작했죠. 옛날 옛적에 한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지하세계에. 근데 지상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올라가다가 죽었죠. 그게 너무 가여워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했고, 인간의 아이로. 걔가 누구다? 오피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이는 이제 목신 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이 이제 얘한테 이제 3가지 시험을 주게 되고,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세계의 열쇠를 구해와야만이 너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원래 살던 지하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은, 자,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이제 3개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용기, 인내, 희생이라는 3가지 임무를 완수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첫 번째는 두꺼비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건 무슨 시험? 용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거죠. 두 번째 시험도 곧 보면 알 텐데, 인내, 아주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은 이제 희생. 또 보면 다 3가지 시험이에요, 진짜.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피리아는 그 시험을 그냥 수행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판타지의 이야기인 것이고, 현실은 어때요? 자, 현실의 오피리아는, 아빠는 어디는 죽은 것 같죠? 엄마랑 같이 이제 걔 누구냐, 대위 이름 뭐죠, 걔? 비달 대위라는 사람과 엄마가 결혼을 했습니다. 뱃속에 배다른 동생이 아니지, 씨다른 동생이 씨다른 동생이 이제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자기 옆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제 만삭인 사람을 데리고 왔죠. 아무튼 비달 대위는 뱃속에 있는 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들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오, 이상한 사람이야. 자, 아들 아니면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아들이었죠? 아들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오피리아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엄마랑 둘이서 살면 안 돼? 라고 물었고, 그때 엄마는 이렇게
하죠. 언젠가 어른이 된 너도 엄마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가는 도중에 곤충을 하나 만났죠. 그 석상 같은 데서 입에서 하잖아요. 그 개가 이제 오피리아를 얻으러 안내하게 되고 거기에서 판을 만났죠. 자, 그래서 이 영화는 크게 세계관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상상 세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또 환상은 이제 세 가지의 시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현실 세계는 이제 그 양아빠가 대위라고 했잖아요. 군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이제 프랑코 군의 대위인 거예요. 일단 이거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스페인 내전이 뭔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그 1936년도에 그쪽에 소위 말하는 그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좌파 계열의 애들이 이제 잠깐 동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쪽이었던 프랑코, 약간 좀 군사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군사정부 비슷한 건데, 프랑코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선거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았는데 왜 쿠데타를 일으키냐라고 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터진 게 뭐다? 그게 스페인 내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정부군은 다 누구다? 프랑코 쪽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 쪽 계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반군은 누구겠어요? 좌파 쪽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딱 깨놓고 해서 뭐 프랑코가 이겼으니까 지네가 뭐 정부군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상은 원칙대로 하자면은 얘네들은 뭐 한 거다? 쿠데타 일으킨 애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움을 하게 되고, 주변 국가에서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스페인 여성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뭐 좌파 대 우파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 형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좌파 지식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도와주러 가자,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막 좌파 지식인들이 막 참여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좌파는 결국 분열로 망해버리고요. 분열해서 그 우파 쪽에서 이제 방력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프랑코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은 독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독재를 했었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세계대전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싸움한다 바빠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에 스페인이 들어가요? 전쟁 안에? 안 들어가지 않아요. 지네들끼리 싸움질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자, 아무튼 또 뭐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프랑코 정부군이 거의 승리를 거두기 직전의 상황인 것이고, 이제 그 좌파 쪽 그 반군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소탕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프랑코가 자꾸 누구하고 자꾸 전투 같은 걸 벌이려고 하고, 또 누구 잡으러도 하고 하는 게 숲속에 숨어있는 잔당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자, 정부군, 프랑코 대위의 군 내에 좌파 스파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의사고요. 의사, 그 엄마 봐주는 의사, 그 사람이고, 한 명은 오피리아 옆에 있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고 메르세데스라고 부르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 여자를. 아무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뭐 좀 약간 좀 집안일 비슷한 약간 좀 잡일들 하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명이 좌파 쪽에서 이제 심어놓은 스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뭐다? 스페인 예전 말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붙고, 환상에서는 동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화가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특별하냐? 자, 아주 간단한 개념을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만든 판타지,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소설에 뭐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물론 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기는 한데, 이게 로즈마리 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환상성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에는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환상적인 것,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더 현실에 없는 것이고 약간 좀 과장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환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둘 다 나오되 두 가지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대화를 나누는 구조가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환상의 이야기로만 쭉 가지 말고, 그러니까 판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개념을 좀 지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보면 판타지 소설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가 깊은 것 중에 하나는 뭐 백조의 호수 이런 것도 판타지 맞잖아요. 그죠? 특징이 뭐예요? 판타지스러움이 있으면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의 제왕은 뭐예요? 그거는 그냥 완전 그냥 판타지로 가는 게 마법의 세계인데, 그거는 그냥 완전 새로운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상에 기반을 두되 일상에다가 뭘 더 붙인다? 상상적인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현실과 상상이 서로 교차하도록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일 처음 판타지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그럼 이걸 알려면 좀 그 낭만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 사조 중에 보면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들어본 적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낭만주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냥 낭만적인 거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실 도피적인 거예요. 현실 도피. 내 현실이 어떠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약간 좀 지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보다는 어디로? 상상의 세계로 도망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낭만주의 문학은요, 낭만주의 문학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E.H. 호프만 이런 사람들, 뭐 안데르센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뭐냐면 좀 동화 같은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동화들 전부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인어공주도 그렇고 또 호두까기 인형도 그렇고 전부 다 어디에? 현실에 기반을 두되 그 현실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현실에서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어디로 간다? 다른 세상으로 가서 무언가를 만나고 조우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영화도 딱 그 부분에서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은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이유는 없어요. 현실에 기반을 두되 뭐 한다? 환상적인 것을 덧붙이게 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한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구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먼저 그러면 이제 현실은 무엇이다? 습해의 내전이 있는 것이고, 다음 환상은 무엇이다? 옛날에 공주님이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치러가지고 다시 나의 왕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두 개가 공명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두 가지의 이야기가 공명될 것인가? 이 영화는 되게 간단한 방식을 취해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시험 치를 때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 밑에 뭐가 있으니까? 두꺼비 새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꺼비 새끼를 어떻게 하자? 받아와가지고 나무도 살리고 열쇠도 받아오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봐봐요. 이렇게 기어나가는 그 굴을 기어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화면이 싹 전환되면서 뭐랑 또 연결돼요? 프랑크 대위가 비달 대위가 말 타고 그 방문 잡으러 가는 장면이랑 딱 연결되는 식이죠. 길이 기어가는 그 통로랑 말 달리러 가는 통로랑 이렇게 싹 바뀌면서 말 달리러 가는 통로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식의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겠다? 현실을 통해서 어떤 또 환상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맥락으로 바라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냥 여자애가 동화에 미쳐가지고 현실 도피하는 영화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가능하겠죠. 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같은 걸 통해서
판타지가 오히려 현실을 반추하게끔 만든 영화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 우리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어디다? 두 번째에다가 좀 더 주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판타지 영화들은 대부분 다 두 번째로 그냥 봐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냥 현실 도피다 하면 그냥 묶어서 이제 그냥 끝나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두 번째가 되게 되면은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환상을 또 봅시다. 자, 오피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동화고인 것이고, 그러면 동화 같은 경우는 결말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동화책의 결말은 항상 뭐예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쟤는 뭐가 돼야 돼요? 네, 공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동화의 판타지만 보여주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피리아가 경험하는 시험과 지상세계에서 오피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조응을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 잘 생각해봐요. 두꺼비는 무슨 인물이었다? 용기. 그 길을 기어 나갈 수 있는 뭐? 용기.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비달 대위하고의 그 전투를 봤을 때, 반군들하고의 전투를 봤을 때 용기가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오피리아는 지가 현실 세계에서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용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피리아가 용기의 시험을 친다. 그래서 그 길을 기어가고 있다. 그러면 현실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 반군들이 보여주는 어떤 뭐 용기, 뭐 그런 것들, 뭐 또 인내. 얘가 만약에 인내의 시험을 치러 간다. 그럼 반군들에게 또 어떤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모습, 그 상황을 갖다가 인내하고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습들. 또는 또는 대위가 망가져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다음 희생. 오피리아가 희생의 시험을 치를 때는 또 어떻게 한다? 얘가 희생함과 동시에 또 반군 내에서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희생해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식으로 조응시키는 방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전부 다 뭐다? 프랑코 군과 그 반군이 그런가? 좌파군의 이제 그 어떤 싸움을 통해서 용기, 인내,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쭉 나열하게 되고, 오피리아는 현실에서는 그럼 뭐 할 뿐? 관찰만 할 뿐인 거야. 나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내가 전쟁에 탐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 인물을 통해서 하게 됐죠. 특히 그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그 여자, 걔가 오피리아 옆에서 굉장히 잘 돌봐주게 되는데, 그 여자가 이 세 가지를 거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피리아의 어떤 어른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오피리아는 또 그 세 개의 시험을 치러 나가게 되는 거죠. 별겁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는 그러면 용기와 인내와 희생이라고 하는 어떤 인본적 가치를 뭐 실천한다는 뭐 사명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그렇지는 않고 그냥 뭐 두 가지의 모습을 그냥 조응시킬 뿐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피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당신이 공주인 이유는 여기 보면은 보름달 무슨 흉터가 있다.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집에서 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공주님이야. 그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이잖아요. 약간 나르시즘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오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피리아가 저 세 가지 임무를 할 때는 꼭 뭐 무슨 어떤 가치를 수행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그냥 공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맹목적인 태도가 좀 더 많이 엿보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영화의 구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시험을 치를 때마다 보면은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열쇠가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부군하고 그 반란군하고 보면은 그 사이에서도 뭐가 많이 나와요? 열쇠. 식료품 창고 같은 거 하는 열쇠, 그런 것들, 뭐 그런 문제들하고도 많이 딱 맞붙게 되는 거죠. 이 열쇠와 이 열쇠가 맞붙게 된다. 그러한 형태로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이 작품은 이렇게 딱 대구를 이루어서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오피리아가 어떤 시험을 칠 때, 와, 환상 속의 이야기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이야기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상황을 갖다가 딱 비춰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맞붙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타지와 현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그렇게 영화를 봤을 때 판의 미로는 크게 다가와요. 그냥 보게 되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뭘 어쩌자는 건지, 영화도 더럽게 어렵고 스페인 여자는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꼭 스페인 여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전쟁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은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짜여진 작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뒷부분 또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 영화의 결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이건 해피엔딩인가 아닌가. 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현실과 환상이 정확하게 딱 구분되어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냥 아이가 그냥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환상으로 본다면 뭐 행복한 결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잘 만든 판타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지나치게 엮여서도 안 돼. 아주 절묘한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다시 한 번 또 시험을 한번 보자면은, 자, 열쇠를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오피리아가 열쇠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현실에서는 그 곡식 창고 열쇠 있죠. 그 열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하고도 또 유사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일단 실패를 했죠. 자, 인내의 시험을 실패했어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실패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다음 시험은 희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애시당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했었고, 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열쇠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칼이 나왔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너는 무조건 실패할 거고, 세 번째 시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 시험은 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서 그 반군들하고의 그 전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한 반군이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뭘 당했어요? 고문을 이제 오지게 당하는 거죠. 또 어디에 있냐면은 또 현실의 반란군 내에서도 보면은 다리가 막 썩어가가지고 막 그거를 막 잘라버리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의사가 하는 행동이 또 재밌잖아요. 죄송해요. 또 고문을 많이 당해서 몇 개 풀었어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죽이면 의사가 어떻게 돼요? 또 들킬 텐데 이제 또 죽여주는 걸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그걸 죽이게 되고, 또 그런 과정 같은 것들, 또 잡혀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뭐 죽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나를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죽여주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엿보이잖아요. 반면에 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그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식물을 바람 밑에다가 놓고 피 2방울씩 놓으면 엄마가 안 아플 거다라고 해서 시켰잖아요. 근데 엄마 눈에는 그게 뭐겠어요? 냄새나는, 또 우유도 좀 다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거를 갖다 놓고 있는 동화책에 미친 딸내미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치워버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른이 되면은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더불어서 하나를 또 더 얘기했어요. 의사가 이런 얘기 하죠. 당신같이 복종을 할 때의 이익을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겠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 영화는 아주 간단하게 딱 그런 현실 세계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엄마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는 왜 배달 대위에게 복종하느냐? 왜 복종하겠어요? 복종했을 때 나한테 뭐가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복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대답도 결국 뭐다? 설사 그것이 잔혹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현실 원칙으로 받아들인 채 순응하고 수용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과 환상이 대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현실 세계는 크게 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하자? 순응하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으니까 순응하자. 어차피 전쟁은 누가 이겼어? 프랑코가 이겼지 않았느냐?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너도 어른 되면 뭐 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뭘 실패한 거예요? 인내의 실패잖아요. 반면 반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대파들은, 좌파들은 그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얻어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도 희생하고 포로가 된 사람도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판이 와서 오피리아한테 얘기하죠. 마지막 시험을 쳐야겠다. 너가 실패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시험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그러니까 오피리아가 저항성 막 뛰어가죠. 뭐라고 했어요? 아기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고도 안 했어요. 피 한 방울이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 비슷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캐리비안의 해적 1편에도 보면은 피 한 방울이면 된다고 그래서 으아 죽이자 하는데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을 확 깔따랐는데 슥 하다니면 피 조금 짜내고 이 끝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똑같죠. 한 방울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때 오피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싫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뭐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것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자, 그 앞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피리아가 자기 자신을 계속 보고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공주님, 나는 정말 예쁜 공주님, 나는 이제 뭐가 될 거다? 공주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공주로 인식하는 어떤 나르시즘이 굉장히 많이 엿보인다고 한다면, 마지막에서 이제 임무가 나왔잖아요. 한 방울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공주가 되고 싶다고 하는 나르시즘에 빠진 애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급급할 테니까 애를 아마 어떻게 해쳤을 텐데, 마지막에는 뭐? 왜가 나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자, 내가 왜 그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판한테 어떻게 했어요? 던졌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하기 싫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왜? 이 영화에서 다 현실 세계에서 엄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뭐만 할 뿐? 복종할 때의 이익을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들. 왜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 근데 오피리아는 마지막에 뭐 할 줄 알았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이기적 나르시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자에게 좀 시선을 살짝 돌릴 수 있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내가 이 애한테 함부로 그렇게 피를 보게 하는 게 과연 이 애한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떤 이타적인 주체로 애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주 되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 공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딱 누구랑 대응이 돼요? 반군의 모습, 그러니까 좌파들의 그 숲속에 숨어있는 그네들의 모습과 딱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살고 싶으면은 다 불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고문은 안 당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를 그냥 죽여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희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희생과 오피리아의 희생이 딱 대응되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주 되기를 포기한 애는 공주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끝까지 희생했었던 그 숲속에 숨어있는 좌파군들 같은 경우는 영화 내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비달 대위를 죽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를 갖다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스페인 내전이 배경이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전쟁 자체에 지나치게 함몰되게 되면 전쟁은 결국 누가 이겼어요? 프랑코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갇히게 되면은, 그 생각에 내가 갇히게 되면은 영화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 배경은 스페인이죠. 누가 봐도 하는 행동이 스페인 내전처럼 보이니까 그게 배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화 속 내에서 이거는 스페인 내전입니다 라고 말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냥 웬 대위가 있고 숲속에 어떤 뭐 반란군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딱 그 정도에서 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도리어
겉에 영화 바깥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 지식이 오히려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검색해 보게 되고, 스페인 예전 얘기 바로 나오고, 스페인 예전 얘기가 먼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 정부군이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 프랑크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걔네들이 이겼는데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영화는 영화 내에서만 어떻게 하자? 종결을 지어야 돼요. 바깥으로 확장시키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이겼다? 아니죠. 반군이 이겼잖아요. 반군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배달되면은 결국 어떻게 한다? 죽어요. 걔는 애 안고 가다가 반군들이 와서 프랑코 대위를 죽인 다음에 애를 데리고 가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몰락을 보여준다는 거죠. 얘들은 왜 몰락했는가를 이제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숲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으며, 또 세 번째 뭐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를 하나 보여주는 거고, 더불어서 오피리아도 이 세 가지 시험들은 두 번째는 일단 실패하게 했었지만 마지막에 희생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뭐 했다? 동화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현실에서 누가 이겼다? 반군이 이겼다. 이렇게 두 개가 대응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의 반군이 사실상 오피리아하고 거의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누구?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여사 명 있었잖아요. 그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피리아의 행동과 사실상 메르세데스의 행동이 붙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게 영화가 짜여진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스페인 예전의 냄새를 살짝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감독이 말하는 거죠.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진짜 프랑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프랑코 정권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거든요. 모든 독재 정권은 뭐 다 망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영화 판의 미로가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딱 보니까 어떤 느낌 많이 들어요?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와, 이거 완전 무슨 뭐 해리포터와 무슨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막 저런 말 하고. 그러니까 딱 포스터 봤을 때 어떤 느낌 많이 들어요? 뭔가 동화 속의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갔단 말이죠.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영화가. 와, 무슨 뭐 전쟁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하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인데, 글쎄요. 에? 왜요? 그 아무튼 그런 느낌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눌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또 다른 뭐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졌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이 뭔 내용이야 라고 이해를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건 또 약간 좀 그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건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구를 이루는 영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영화가 완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뭐 용기, 희생, 인내를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발생하는지를 보고, 얘는 또 어떤 식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가를 보고, 판타지와 현실이 어떻게 두 개가 대응되어 가는가를 보게 되면은 좀 판타지 영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가장 잘 만드는 판타지 영화는 뭐다? 환상과 일상을 모두 취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두 개의 무게 중심이 똑같이 이루면서 두 개가 어떻게 하는 형태? 대화를 나누는 형태. 요게 제일 잘 만든 판타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고전 중에는 뭐가 있다? 호두까기, 이런 게 최고라고 하는 거죠. 현대에는 판의 미로를 둘 수 있는 거죠. 참 쉽죠. 별거 없어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영화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파네미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저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은 항상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길레르모 델 토로라고 하는 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요. 컴컴하고 어둡고 그냥 다크한 분위기의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 더럽다는 느낌을 주는 미장센을 좀 많이 추가하기도 하죠. 두꺼비 같은 거 봐요. 하니까 이상한 거 튀어나오고 좀 기괴한 모습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숲속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 어때요? 굉장히 좀 기괴하다는 느낌 많이 들죠. 근데 또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더럽게 어두워요. 쟤는 밝음이라고 하는 아주 거리가 먼 인간이죠. 제가 만든 영화는 다 그래요. 그 로버트 영화, 그 저거 뭐더라? 네, 퍼시픽님,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2편 말고 1편만. 1편, 퍼시픽님 1편이 얘가 만들었고, 2편은 다른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그거. 1편은 너무 오래돼서 예, 그러니까 1편도 보면 어때요? 컴컴! 해가지고 어두컴컴한데 만들어. 그게 이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항상 저렇게 영화를 만들죠. 그러니까 길레르모 델 토로의 영화에서 밝은 영화는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죠. 또 이 사람이 옛날 영화를 보면은 막 맨날 이상한 벌레 나오고 막 똥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중에 최고 보면 미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하죠. 그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그것도 역시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